자, 오늘 이제 교과서 138쪽 이제 열강의 경제 침략이라는 단원을 이제 같이 볼 텐데, 지금 지도가 하나 그려져 있어요. 138쪽에도 있는 지도인데, 이 지도를 보시면은 어디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지도 같은가, 이제 그거를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힌트로 보면은 궁궐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궁궐, 뭐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이런 궁궐들이 이렇게 쭉 있지. 어디예요? 한성. 그러니까 서울이지, 서울. 한양. 근데 서울인데 서울 지도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다는 거야. 이상한 점. 여러분이 이제 한번 찾아보면 좋을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바로 이제 얘기를 하면, 지금 요거예요, 요거. 지금 뭐라고 써 있어? 네, 청상인 거류지. 그다음에 요거. 일본 상인 거류지. 그러니까 청나라하고 일본 상인들이 서울에 머물 수 있는 지역을 지금 이렇게 범위를 표시해 놓은 거야. 그걸 거류지라고 하잖아요. 거류지. 뭐가 이상한 거야 지금? 그럼 이상한 게 뭐야? 이 지도에서 상인들이 살고 있어? 네. 상인들이 살면 안 돼? 돼요. 근데 이렇게 그럼 왜? 내가 왜 이걸 이상하다고 했을까? 본래 거류지는 어디 있어야 돼? 바닷가 근처? 바닷가? 아니 그래, 맞아, 바닷가야. 근데 그걸 뭐라 그래? 항구. 어떤 항구? 원산 아니 그래, 원산도 그 중에 하나지. 부산 인천 원산. 그 세 군데가 뭐야 하니까 강화도 조약 때 개항을 했던 개항장이야. 개항장. 그 개항장에만 거류지가 있어야지. 왜냐면 강화도 조약에서 개항장 중심으로 몇 리 이내? 10리 이내에만 거류지를 형성하고 거기서만 장사를 할 수 있다 그랬어. 근데 지금 거류지가 어디 있는 거야? 서울에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개항장이 아니잖아. 근데 왜 여기에 갑자기 거류지가 나타났을까? 이제 그게 이제 이상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 배경을 이제 볼 거고, 청나라 상인 거류지는 이제 종로 쪽에 이제 있고, 일본 상인 거류지는 명동 쪽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제 강점기가 되면은 일본 상인들이 거류했던 이 명동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3단원 부분, 지난 시험 기간 때 배웠던 거, 거기 보면은 그 혼마치라고 해가지고 신도시가 서울에 건설이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명동 일대거든요. 거기가 혼마치가 지금 명동 일대야. 이제 그쪽 지역, 여기 일본 상인들이 머물렀던 이쪽 지역 중심으로 이제 생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지도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 왜 청과 일본 상인들의 거류지가 한양에 있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할까, 이번 시간에. 이 열강들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침략을 했는가 이제 보도록 할 겁니다. 학습 목표를 같이 볼게요. 자, 개항 후 불평등 조약 체제 속에서 전개된 열강의 경제 침탈 내용을 시기별로 파악한다. 열강의 경제 침탈이 조선 경제에 끼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두 가지 목표입니다. 자, 138쪽이에요. 자, 개항하고 나서, 개항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다는 얘기겠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열강들, 특히 일본이 이제 경제 침투를 하게 되는데, 그 배경은 역시 강화도 조약과 그 후속 조약이다. 후속 조약이라 하면 조일 수호 조규 부록하고 조일 무역 규칙, 이 두 가지가 이제 후속 조약일 텐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본 상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조선에 진출을 하게 돼요. 뭐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유통하는 것을 허용한다든가,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한 바가 있죠. 강화도 전쟁 얘기할 때. 또 일본 상품에 관세를 붙이지 않는다든가, 양곡을 무제한으로 수입할 수 있게 한다든가, 영사재판권을 이용해서 약탈적인 무역활동이 가능했다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약탈적 무역활동이라는 것은 일본 상인들이 법적으로 자기들이 조선에서 처벌받을 일이 없으니까, 영사재판권 때문에 처벌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죄를 좀 짓더라도 나한테 손해볼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무역 활동을 했던 것이죠. 교육 활동을.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일어나요. 그래서 일본과의 무역액을 가만히 보면은 1876년에 개항할 때쯤부터 1881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무역액이 어떻게 늘었어요?
한 25만 엔 정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400만 엔이 넘는 굉장히 수직 상승한 그런 케이스겠죠. 그래서 일본의 경제 침투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됐다. 그러면 일본과 조선의 무역 형태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면은 미면 교환 체제야. 미면 교환 체제. 일본은 조선에서 쌀을 가져가고 조선은 일본으로부터 면을 받는다. 서로 이제 면과 쌀을 교환한다. 이런 체제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영국에서 대량 생산한 영국산 면 제품을 값싸게 사가지고 값싸게 사서 조선에다가 비싸게 판다. 그래서 거기 중개무역을 통한 차익을 본인들이 이제 얻고 더불어서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가지고 조선에서 쌀을 산다. 쌀 또는 콩 같은 이런 곡식들을 이제 사서 대량으로 일본으로 이렇게 유입을 시킨다는 거지. 일본은 그럼 왜 조선에서 쌀을 그렇게 가져가려고 했는가? 일본이 이제 공업화가 되니까 일본이 공업화가 되면서 농지가 부족해지고 그다음에 농부들, 농사를 짓는 농업 종사자들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업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쌀이 부족해지는 거지. 그래서 일본 본토에서, 일본 국내에서 부족한 쌀을 문제를 조선에서 해결하고자 했던 거죠. 근데 이걸 너무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에 무슨 일이 생겨? 쌀이 부족해져. 쌀이 부족해지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돼. 그러니까 도시 하층민들이 그 쌀을 구매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만을 갖고 일으킨 사건이 뭐였어? 이모군란이 일어났지. 그래서 이모군란은 이제 군인들이 나는 일으킨 거기도 하지만 여기 도시 하층민들이 가세해서 더 커진 그런 사건이었으니까. 자, 그리고 거류지 무역을 했어. 아까 얘기했던 거류지. 개항장 중심으로 10리 이내. 그러니까 일본 상인들이 개항장을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못 간다. 못 나간다. 개항장에서만 장사를 할 수 있게 됐어. 그러면 이거는 정작 조선 사람들이 일본이 가져온 물건을 사줘야 되는데 조선 내륙으로는 진출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선 상인들, 객주나 보부상 이런 사람들이 이 거류지 안으로 들어가서 일본 상인들로부터 물건을 대량으로 사고 그거를 이제 갖고 내륙으로 들어가서 한국 조선 상인들이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조선 상인들이 조금 돈을 벌었겠지. 이득을 많이 얻었겠죠. 그 사이에서 일본 상인들은 이제 내륙으로 진출을 못하는 거고. 자, 일단 이것 때문에 일본이 경제 침투가 많아지다 보니까 국내 산업을 거의 보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특히 쌀값이 폭등한 것과 그다음에 농촌의 면직물 공업에 타격을 입은 것은 보호하기가 힘들었다. 특히 영국산 값싼 면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다 보니까 농촌에서 수공업으로 만든 면직물 같은 것들은 잘 안 팔리고 가격이 비싸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서 크게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일본과의 수출입 상품의 품목별 비교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쌀과 콩이 거의 86%예요. 쌀이 60% 가까이 되고요. 콩이 30% 가까이 되는 이제 그런 시경에 이르르고 그다음에 수입한 것은 면 제품이 이제 56% 정도 굉장히 많고 나머지 기타 물품이 40% 정도 된다. 그러니까 즉 이것만 그래프만 보더라도 면하고 곡식을 이렇게 교환하는 이제 그런 체제였다. 그래서 미면 교환 체제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다가 이모군란이 일어나면 이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시작되지. 이모군란을 청나라가 이제 진압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청나라의 영향력이 확대되게 돼요. 이모군란 때. 물론 이제 갑신정변 때는 더더욱이지. 갑신정변 때까지도 청나라가 도와주니까.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로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조약을 체결하게 돼. 그러니까 청나라하고 조선 간의 이 경제적인 무역 관계를 규정한 그런 조약입니다. 이 조약에서는 다시 뭘 이야기하냐면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다. 뭐 이런 내용이 다시 들어가 있고요. 강화도적에서 기껏 독립국이다라고 얘기했더니 여기서 다시 속국이다.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나중에 갑오개혁 때 청나라 연호를 안 쓰고 개국기년을 사용한 이유가 우리는 다시 독립국이다라고 다시 얘기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다시 이제 청나라는 속국이다라고 이제 명시를 해놨고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에서 해놨고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 상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무역 교역을 할 수 있게 됐는데 특징이 뭐냐면 청나라 상인들이 서울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아까 우리가 거류지 지도를 보면서 얘기했듯이 청나라 상인들이 서울에 진출할 수 있게 됐고 특히나 지방관의 허가를 받으면 개항장 밖에서도 상인들이 활동할 수 있었다. 그전에는 개항장에서만 무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방관이 허락을 하면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었다는 건 사실상 이 청나라 상인들도 내륙 지방에서 무역 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그 이후에 맺어진 서양 열강들과의 조약에서도 청나라만큼의 대우를 해줘야 되니까 이 외국 상인들도 내륙으로 들어와서 이제 무역 활동, 장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객주나 보부상 같은 중개 상인들이 조금 돈을 벌 수가 있었어. 거류지에 가서 물건을 사다가 약간의 이문을 남겨가지고 이제 내륙 지역에 팔면 됐으니까. 근데 이제는 외국 세력들이 외국 상인들이 국내로 들어와가지고 아무데나 가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국내 상인들이 타격을 입게 되겠죠. 특히 서울 상인들의 상권이 많이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일본은 어땠을까요? 청나라 상인들은 내륙에 들어와서 무역을 했어. 일본은 할 수 있다 없다? 처음에는 없었어. 나중에 할 수 있게 됐지만 처음에는 할 수가 없었어. 청나라가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체결하고 나서 내륙에 진출했지만 일본은 우리도 그렇게 해줘라고 주장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최애국 대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일본은 급하게 최애국 대우 규정을 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일 통상장정이라는 또 조약이 있는데 조일 통상장정을 전에 체결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거를 개정해가지고 최애국 대우 규정을 넣어요. 그래서 이 일본 상인들도 내륙 지방에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첫 장면에 보았던 그 서울의 청상인 거류지와 일본 상인 거류지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지. 일본도 이제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됐으니까. 자, 그러면 청과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수입을 하게 됐는데 그 수입의 비율을 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데 대체로 청하고 일본에서 수입을 하니까 이 두 나라의 수입액을 비교를 해봤더니 1885년 당시만 하더라도 청나라가 20%가 좀 안 됐어. 그리고 일본이 80%가 넘었거든. 그러니까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수입액은 훨씬.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1892년쯤 되니까 어땠어? 이제 일본하고 청과의 비율이 거의 비슷해졌지. 55대 45 정도로 거의 비슷해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여기에 이제 위협을 느낀 거야. 아, 청나라가 굉장히 규모가 커지는구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구나. 거기에 이제 위협을 느껴서 일으킨 사건이 청일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도에는 그래프에는 1892년까지만 나와 있지만 청일전쟁이 일어났던 1894년이 되면 더 커지겠지, 청나라가. 그러니까 거기에 위협을 느껴서 일본이 이제 청일전쟁을 일으킨 배경 중에 하나가 돼요. 자, 일본 상인들은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됐어. 국내로 일본 상인들도. 자, 그러면 쌀이 이제 대량으로 유출되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는 제일 급한 게 쌀이니까요. 조선에서 쌀을 일본으로 대량으로 유출하게 됐고, 그러면서 쌀값이 폭등하고 지주들은 소작인들의 수탈을 더욱더 확대해 갔다. 자, 쌀 가격이 늘어나. 그러면 지주 입장에서는 소작인에게 쌀을 주는 게 아까울까 안 아까울까? 아깝겠지. 조금이라도 자기가 더 많이 갖고 싶겠지. 쌀값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지주들이 소작인들을 수탈하는 일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지주제가 강화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하층민들이 싫어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을. 청일전쟁과 아관 파천을 거치면서 서양 열강들이 우리나라로부터 많은 이권을 침탈해 가게 됐습니다. 광산, 삼림, 철도, 전차, 전기 같은 여러 가지 이권들이 일본이나 미국, 러시아의 열강들에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교과서 140쪽에 보시면은 지도가 하나 있어요.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지도도 마찬가지고 같은 거야. 여기가 이게 전국에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로부터 가져갔던 이권들의 모음입니다. 이권들의 모음. 그 이권들을 가만히 보시면은 한번 쓱 찬찬히 살펴보시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일본은 철도하고 광산에 굉장히 집중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철도와 광산. 즉 되게 장기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조선을 침략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철도. 그리고 금광이나 광산 이런 거지. 이제 금광 같은 거에서 금을 좀 캐내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일본이 확대를 해 나가고 처음에 일본이 그 철도 부설권을 갖지 않았더라도 다른 나라가 가졌던 걸 일본이 양도받기도 하고 하면서 확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양 열강들이 이렇게 많이 가져갔어요. 뭐 금광 채굴권, 광산 채굴권, 삼림 채벌권, 전신 가설권, 철도 부설권, 해저 전신설 가설권,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서양 열강들이 가져가게 됐고 또 어떠한 지역은 조차를 당하기도 하고 불법적으로 점령을 당하기도 하고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문도를 점령한다든가 이제 그런 거.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저령도를 조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그거를 이제 거부당하고 대신 마산만을 조차를 받는다든가 뭐 이런 활동들을 했다는 거죠. 자, 더불어서 일제가 경제 침략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식민 지배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일단 금융적으로 어떻게 지배를 했는가를 보면 한국이 외국과 이제 무역을 하면은 거기다 이제 세금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관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 세관 업무를 일본이 대신해 준다. 한국 정부의 세관 업무를 일본이 위탁받아서 장악을 했고 대규모로 차관을 제공합니다. 차관. 돈을 빌려주는 거야. 국가와 국가 사이에 돈을 빌려주게 된다. 그래서 한국 재정을 일본에게 예속시키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면 한국이 채무자가 되고 일본이 채권자가 되니까 일본이 갑이 되고 한국이 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갑질하는 거예요. 조선에게 원하는 게 많아지고 재정을 이제 장악하게 된다. 재정. 그러니까 국가 재정, 국가에서 운영하는 예산을 일본이 장악을 하게 되는데 일단 화폐를 일본 제일은행권, 일본에서 만든 화폐를 이제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더불어서 국내에 돌아다니고 있던 한국 내에 돌아다니고 있던 화폐였던 상평통보나 백동화 같은 구리로 만든 동전을 다 수거하고 대신 일본 제일은행에서 만든 지폐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걸 화폐 정리 사업이라고 해요. 재정 고문으로 왔었던 메가타가 이제 주도하게 되는데 상평통보하고 백동화를 일본 제일은행권으로 교환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백동화로 10만 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쳤을 때 이걸 그대로 은행에 가져가서 일본 제일은행권으로 바꿔주세요라고 해서 10만 원어치를 주는 게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동전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지불하더라 이거지. 때로는 8만 원을 줄 수도 있고 5만 원을 줄 수도 있고 2만 원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그러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국내 자본뿐만 아니라 상인들이 아주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은행에 가져가서 바꿨더니 50만 원밖에 안 줘. 그러면 지금 농촌의 재정이 줄어든 거잖아요. 돈이 줄어들게 된 거잖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 농민들도 아주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일본 제일은행이 사실상 한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교과서 140쪽을 보시면은 화폐 정리 사업이라고 해서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백동화가 있고요. 그림으로 그 아래쪽에 10원짜리 지폐라고 해가지고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화폐 정리 사업을 했느냐? 이제 글을 봅시다. 탁지부령 제1호에 있는 글인데요. 질이 나쁜 백동화는 바꿔주지 않는다. 상태가 매우 양호한 갑종 백동화는 개당 이전 오리의 가격으로 세돈과 바꿔주고 상태가 좋지 않은 을종 백동화는 개당 일전의 가격으로 준다. 형질이 조악하여 화폐로 인정하기 어려운 병종 백동화는 매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을 받더라도 조금만 받고 어떨 때는 아예 바꿔주지도 않는 이제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한국의 재정을 일본에게 예속시키려고 했던 이제 그런 사업이 바로 화폐 정리 사업입니다. 이제 토지를 많이 강탈해 갑니다. 그래서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토지 매입을 활성화하게 됐고요. 농장을 경영하기 시작해요. 대농장, 엄청난 큰 농장 경영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러일 전쟁을 도발한 다음에 철도 부지하고 군용지 확보를 구실로 해서 대규모의 토지를 점탈하는데, 이 중에서도 독도도 이때 여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독도도 이 중에 이제 자기 영토로 이렇게 편입을 시켰던 이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빼앗은 토지들은 다 어떻게 했냐?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회사에다가 넘겨요. 그러면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이런 농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일본인들에게 값싸게 넘긴다든지, 그래서 그 한국 농민에게 소작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는 거야. 근데 소작을 주긴 주는데 소작료가 매우 높았다. 그래서 일본 이민자에게 값싸게 불화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식민지배에 토대를 마련했던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주로 했던 일이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1920년대가 되면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한테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 그냥 거기에 이제 분노가 있으니까 그 나석주 같은 분이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에다가 이제 폭탄을 던져가지고 폭파 사건도 일으키고 의열단 활동들 중에 하나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140조까지 41차 시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제 변화와 경제적 구국운동의 전개 부분 수업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